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은 대개 특정한 장소나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은 그런 이야기 중 하나의 예시입니다. 어느 흐린 날 오후, 나는 대학 시절 친한 친구였던 민수의 연락을 받았다. 몇 년 동안 연락이 뜸했었지만 그는 갑자기 고향 근처로 작은 여행을 가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오랜만에 재회할 기회이기도 하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나는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금요일 저녁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민수의 고향인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다. 마을은 기차역에서 한참을 더 들어가야 했기에 민수는 오래된 중고차를 직접 몰고 와서 나를 태워주었다. 차로 30분 정도 더 이동하자 어느덧 해는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산속의 구불구불한 도로를 지나 도착한 곳은 오래된 한옥이었다. 그 한옥은 민수가 어릴 적 살았던 곳으로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 집이라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 주변을 기피한다고 했지만 민수는 그런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보였다. 되려 그는 집안을 둘러보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웃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우리는 가볍게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피곤이 몰려와 민수가 안내한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러나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자꾸만 뒤척이게 되었다. 그때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발소리 같기도 혹은 무언가 끌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문틈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았다. 복도는 컴컴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다시 눕자 그 소리는 멈췄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창문 밖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열어 바깥을 살펴보았지만 고요한 밤의 어둠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잠을 청하려 노력했지만 잠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얼마 후 문득 어떤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속삭임같이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렸다. 소름이 돋았다. 방 안에 혼자 있다는 사실이 이토록 무서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수를 깨우려 했지만 무언가에 붙잡힌 듯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도저히 못 견디고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갑자기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무슨 일 있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방금까지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고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 집엔 가끔 그런 일이 있어. 내가 어릴 적에도 몇 번 경험했거든. 깜짝 놀란 나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만 민수는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잠이나 더 자자. 내일 아침엔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날 밤단 한순간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다. 한동안 창밖과 문틈을 주시하다 겨우 아침이 되어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다. 그 후로도 몇 차례 이상한 소리와 느낌에 시달렸지만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날 내버려 두었다. 결국 다음날 아침 첫 차로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민수도 이해하는 듯 차를 몰고 나를 역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끔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마도 이곳의 오래된 기억들이 그런 일을 만드는 것일지도 몰라. 나는 그 말을 듣고 억지로라도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날 밤의 경험은 단순히 오래된 집에서의 하룻밤으로 기억될 수 없었다. 민수와의 여행 이후로 나는 그 일에 대해 여러 번 생각해 보았지만 여전히 그 설명은 부족하게만 느껴졌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그 애매한 소리들은 아직도 나를 가끔씩 밤잠 설치게 만들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의 공포 썰 중 하나는 폐가 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개 친구들과 함께 호기심에 찬 마음으로 오래되고 버려진 집을 찾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대체로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어 더 큰 호기심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어느 여름밤 친구 4명인 민수, 지연, 영훈, 그리고 수지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폐가 체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친구 관계를 유지하며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모처럼 모두 여유가 생긴 주말 밤에 색다른 모험을 해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수가 서친 끝에 유명한 폐가가 있는 시골 마을을 찾아냈고 4사람은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도착한 폐가는 산자락에 위치해 있었고 이미 해가 진 후라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이 더욱 으스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10년 전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방치된 집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확인된 바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방은 거실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깨진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영훈이 뒤쪽 방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긴장했지만 이내 서로를 격려하며 그 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소리의 정체는 욕실의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었습니다. 귀신이라도 곁에 있는 듯 수도꼭지는 느슨하게 열려 있었고 물은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수도꼭지를 잠갔지만 묘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진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계단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그 소리는 고요한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2층에 도착한 이들은 복도를 따라 늘어선 여러 방 중 하나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무언에 동의를 한 뒤 조심스럽게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들의 눈앞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 안에는 양초와 이상한 문양이 그려진 종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벽에는 이름 모를 사람들의 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에는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이들이 들어온 것을 알아채지 못한 듯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며 무섭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놀라 잠시 굳어버렸지만 이내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비명이 폐가의 정막을 깨트렸지만 여자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폐가를 빠져나온 후 내 친구는 허둥지둥 차에 올라탄 뒤 곧바로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차 안에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각각의 머릿속에는 방금 겪은 일들이 여전히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들은 다시는 폐가 체험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인터넷에 그 이야기를 올리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친구들 사이에는 그날의 경험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환상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진실을 확신할 순 없었고 그저 그날 밤 그 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각각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친구들 사이에 공포와 전율을 남긴 채 끝이 났고 인터넷의 또 다른 도시 괴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규현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지만 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가 살던 작은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밤이면 귀뚜라미 소리와 개구리 울음소리 외엔 들을 수 있는 게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규현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늦게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고향 친구들과의 시간이 즐거웠던 그는 밤늦게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금은 취해 있었고 어릴 적 비밀 장소였던 마을 외곽의 오래된 오솔길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 길은 밤이 되면 사람의 흔적 하나 없이 완전한 어둠이 드리워졌고 숲속에서 나는 밤새의 울음소리가 그의 귀를 간간히 때렸습니다. 취기가 오른 탓에 그는 혼자서 괜히 신이 나서는 옛 추억을 되새기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라 생각했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규현은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소름이 돋기 시작했고 그는 조금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발소리는 여전히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누군가가 뒤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고 마침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리막길을 달려 내려가던 중 그는 비틀거리자 숲속에 있는 큰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져 있는 동안에도 뒤에서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는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서둘러 일어나 뛰어가려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여자의 창백한 얼굴과 붉게 흐르는 눈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고 그의 바로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규현아.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규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연신 부르던 여자는 점점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규현은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나무와 풀잎들이 그의 옷을 스치며 찢기기 시작했고 그의 무의식은 자꾸만 그 여자의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드디어 길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는 앞쪽에 나타난 마을 가로등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 불빛이 그토록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집까지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던 규현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부모님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말했지만 부모님은 그저 꿈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규현은 밤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이젠 그 소리가 마치 그의 집 주변에서 나는 듯한 기분이 들어 더욱 두려웠습니다. 규현은 이러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을의 어르신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르신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옛날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그 오솔길 근처에서 한 여자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직도 홀로 남겨져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이승을 떠돌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규현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그 여자의 목소리가 더욱 가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마을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도시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규현은 마을을 떠나 학교로 돌아왔지만 가끔 밤이 되면 그 여자의 목소리가
꿈속에서 다시 들려오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귀여운 고향의 그 조용한 오솔길과 그날 밤 마주했던 창백한 여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많은 이들을 오싹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와 비현실적인 경험들로 인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기억은 또 다른 이야기로 남겨져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곤 합니다.